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방송에서 말이죠. 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그런데 이제 표수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제는 이제 표수가 전부 다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종의 반란한 것이 아닌가. 친윤계에 대한 반란이 아니냐. 이러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이 표수, 즉 이용호, 전북 출신의 이용호 의원에 대한 표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인도 놀래고, 그 국회의원 본인들도 놀래고, 주호영, 그 다음에 이용호, 이 당사자들도 전부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요. 오늘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이 106명인데요. 그 중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61표를 얻었고,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느냐? 우선 입당한 이력이요. 지금 1년이 채 안 돼요. 한 200여일밖에 안 됩니다. 287일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7일 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면서 입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년밖에 안 됐는데 5선의 주호영, 이 주호영 의원을 어마어마하게 추격한 것이죠. 61표, 42표니까 불과 19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은 이제 민주당을 거쳐서, 국민의 당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으로 왔어요. 자, 이러한 정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호남이에요. 자,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2표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 40표가 넘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 이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주변 이 분위기가 와 하는 탄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19표에 불과한 차이로 바짝 추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이유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추대론에 대한 의원들이 반발이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의총에서는 웬만하면 전부 다 박수로 통과됐어요. 당헌당규 개정하는 것, 또 비대위 전환하는 것, 비대위원장 뽑는 것, 또 이 원내대표 뽑는 것, 권성동 원내대표도 박수로 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수부대냐 이런 건 아니다. 이가 공산당도 아닌데 이래선 되냐, 이런 반발이 야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대론에 대한 반발, 특히 말이죠, 윤심과 윤핵관에 대한 이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당내에서 피로감도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말이죠, 이 권성동 전 원내 대표가 지금 주호영 의원에 대한 추대론을 쭉 설파하고 다녔잖아요. 여기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정견 발표해서요. 본인도 헷갈릴 정도이다. 그러면서 저도 윤심인지 권심인지 잘 모르겠다. 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의중을 따라가지 않는데 제가 되면 아마도 국민의힘의 대박일 것이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소선껏 투표를 해달라. 이러한 이 정견 발표, 이것이 국회의원들을 마음에 많이 좀 흔들었다. 이러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대통령이 초재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린 거, 이렇게 지령처럼 비친 거, 이런 것들도 이러한 이 문화, 이 대통령 윤심이 작용하는 데 대한 이 거부 문화도 상당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내 비윤 성향의 표가 이용우 의원 쪽으로 상당히 집결을 했고, 그리고 지난 4월에 열렸던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시 비윤계 지지를 누가 받았냐면 조혜진 의원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21표로 받았는데, 이런 것들도 이 표들이 상당 부분이 전부 다 이용호 의원에게 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 비윤계 측에서는요, 법원 결정으로 주호영 의원이 물러났는데, 이 비대위원장 측을 물러났는데, 이 법원 결정으로 물러난 비대위원장한테 표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해서 또 이용호 의원이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고요, 상당한 표를 받았다. 이러한 지금 이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정견 발표에서도요, 상당한 독소를 퍼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당의 위기 상황에도 너무 국민님이 무기력하다. 제가 매기가 되겠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퇴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정견 발표 내용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오늘 아침까지도 이 출마 포기를 고민했을 정도고, 내가 이 돈키호테냐라고 할 정도로 주호영 의원의 당선이
이 기정사실이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 주호영 의원에 대한 추대 시도 그리고 또 이 상황 관리에 대한 이 미흡 부족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선출이 됐고, 이 잔여 임기만 하겠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말이죠. 한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만 주호영 의원의 임기가 되고요. 내년 4월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이제 정식 당 대표가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당 대표 선거 따로 있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 선거가 따로 있어서 2024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 투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된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소폭이지만은 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3.2%로 나왔고요. 그리고 긍정은 34.4%인데 이 긍정과 부정의 편차는 역시 한 19%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주로 들고 있는 것이 특성이고요. 자, 그래서 최근을 보면 말이죠. 8월 다섯 번째 주에서 32.3에서 34.4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두 번째 주소부터 시작하면은 8월 두 번째 주에 30.4라고 하는 저점을 찍은 이후로 한 4%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8월 두 번째 주에 67.2에서 63.2, 4% 정도가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정 운영 긍정평가 층은 말이죠. 이 판매 생산 노무 서비스 측에서 그 다음에 60대 이상에서 가정주부에서 그리고 TK 쪽에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이제 처음으로 말이죠.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TK 쪽에서의 긍정평가가 이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긍정은 49.0, 부정이 48.7. 나머지 권역에서는 전부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자,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느냐? 이 긍정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면 최근 경제와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정치권의 논쟁과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흐름을 보인 것 이런 것들이 긍정적 영향을 줬다 이렇게 리얼미터 측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주 중반에 35%를 넘어선 적도 있지만 이 후반 들어가지고요. 영빈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강보합으로 마무리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1%가 올라서 38.3, 민주당은 2.2가 떨어져서 46.2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원석 이 검찰총장이 오늘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한테 몇 가지 언급을 했어요. 하나는요, 우선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전세 사기, 성폭력이라든가 성상취물에 대한 이 피해, 그리고 아동학대와 같은 민생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또 이 경찰 지휘부를 취임 후 처음 이 유한기관 방문해서 경찰청을 맨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청을 만난 이유는요.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 경찰에 넘기기로 했던 4가지 범죄의 상당 부분을 이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검찰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검경 간의 갈등이 제열될 소지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생 이 범죄에 대한 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 지금 이미 수사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경찰과 검찰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황적으로 이 시행령 개정 문제 때문에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경찰청장을 맨 먼저 이 방문을 해서 이 협업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도 작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돼 가지고 이제 이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법도 이제는 스토킹 법만 탓하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법을 운영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지휘권의 복원 문제에 관해서는요. 원칙에 따라서 법리와 증거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겠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할 점이 많다. 이걸 복원하기에는 그래서 이 본인이 기억하기만 하더라도 추미애하고 박범계 때 3차례에 걸쳐서 6건 사건이나 됐다. 그래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폐단을 뭔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좀 시정하겠다라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이 진해원 검사, 이 진해원이가 말이죠. 이거 검사라고 할 필요도 있어요. 이 진해원이가 입장문을 하나 냈어요. 바로 이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줄리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줄리 스페링은 아는지 모르겠네. 나오지도 않은 말 유용주점을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줄리해서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prosecutor라는 영어 단어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prosecutor 즉 이 검찰이라는 말하고요. prostitute라고 하는 이 배춘부라고 하는 말을 합친 말. 그러니까 도저히 이 상식적으로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조롱의 글을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한 내용, 이거는 이제 이 경찰에 고발했어요.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오늘 서울시 의원인 민종배,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종배입니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대검의 징계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종배 의원의 얘기를 종합하면 우선 이러한 모욕적인 글은 이 정치 중립의 위반했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 이거야말로 검사 징계법 위반이다. 왜냐하면요, 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 손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가 마땅하다. 이러한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징계도 최고 수위의 징계. 왜냐면은요, 지금 진해원이는요, 이거 정신 감정을 의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검사 징계법이 너무나 물러서 그렇다. 약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제에 말이죠. 이 검사 징계법을 수정하라.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 먼저 검사 징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한동훈 장관도 이거를 논의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면요, 검사 징계법과 위반해서 이 검사로서의 이 중립 의무를 위반한 대표적인 선수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검사 징계법을 농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사 징계법 자체를 강화시키기가 어려우면 이 검사 징계와 관련된 이 관련 시행령이 있으면은 그 시행령도 개정을 해서라도 검사들에 대한 이 정치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대대적으로 높여야 될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경산호의 위원장에 사실상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내정이 됐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이 위원장은 이제 이 장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정이 확정이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자, 김문수 지사, 우선요, 이 경사노동위원회는 뭐 그냥 연구기관이라든가 자문기구 수준이 아니고 강력한 집행기관이 되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과 함께 연금개혁, 노동개혁 3대 개혁사항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강력한 노동개혁 의지를 정책화시켜서 이거를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현재 이제 같이 거론되고 있는 분이요, 613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이 두 분이 경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613 교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학자보다는 말이죠, 이 관료, 의원을 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개혁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무적 판단 능력, 그 다음에 강한 업무 추진 능력, 그 다음에는 노동운동을 한 현장 경험 능력,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613 교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의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김문수 지사는 노동운동으로 한 경험이 있는 데다가 정치권에서도 고용 노동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정무적 판단까지 갖춰서 경사 노위를 통한 노동개혁의 적임자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인선 작업 초기에는 유 교수가 부상하다가 이제 막판에 김문수 지사로 선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 교수도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노동정책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김문수 지사 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류 중에 하나가 이게 선언적 측면에서의 어떤
이 합의에만 집착했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선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 노사정, 이 경로사위 이런 자세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 생산 기구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경사노위를 갖다가 전문가가 한국의 노동 상황에 맞는 의제와 이 방안을 도출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리한 뒤에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기구로 이제 자리를 잡게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의원을 갖다가 이제 3번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2번 하고, 자 이렇게 현장에 그러니까 입법화 시키는데 국회와의 어떤 연계 고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정부적인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다, 이런 점을 많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주 지사의 양력은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재학 시절에 노동운동에 투신해서 구로공단 우의장 취업을 하는 이런 강성 운동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노총의 금속연맹 산하에 한국 도로코 노조 위원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1990년도에는 민중당 창당에도 참여해서 구로갑 지구당 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YS 권유로요, 민주자유당에 입당해서 본격적인 정치인을 걸어가지고 정치인의 길을 걸어서 15, 16, 17대 의원을 지냈고 민선 4, 5기 경기도 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이 위원장이 말이죠, 최근에 임기를 앞두고 사퇴를 했어요. 임기 한 1년에 남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한 2달째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석의 자리를 김문수 위원장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월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 이 세월호 문제를 비롯해서 이 사회적인 참사, 즉 가습기 사건 같은 거, 이런 거를 다루는 이 사참이라고 그러죠. 흔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이 지난 10일 날 활동을 통로했는데요.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국민의 혈사를 지 멋대로 썼어요. 지 멋대로. 무려 말이죠, 지난 3년 9개월 동안 쓴 돈이 얼마냐? 547억 7,100만 원을 썼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국민의 구작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아주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어요. 자, 우선 말이죠, 이 낭비성 해외 출장을 했습니다. 낭비성 해외 출장. 그 낭비성 해외 출장에 하고 해당 전문가를 만나지도 못하고, 해당 전문가, 즉 인터뷰를 하려 했던 해당 전문가를 만나서는 또 진술을 거부당하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또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말이죠, 이 보고서는 5줄 총 70자 분량에 그친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단 한 장만 또 써낸 적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활동을 종료했어요. 그래서 이 기사 요지를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요, 우선 낭비성 해외 출장이 3번 있었는데, 한 번은 2019년도 2월에 일본을 출장 가가지고요, 70년이 지난 미나마타병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745만 원을 썼고, 그리고 인도 영국은 2019년도 11월에 방문했는데 2,189만 원을 써가지고 조사 대상자가 면담을 거부하면서 헛걸음질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폴란드 출장은 2020년도 2월인데 1,658만 원을 썼는데 출장 결과 보고서가 5줄 70자에 그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2월에는 사참인원 3명이 네덜란드 1,991만 원인데 썼는데 출자 목적은요, 사고 원인 조사 및 모형 실험했어요. 자, 그리고 금년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제일 많은 돈을 썼는데 무려 62억 원이나 집행을 했습니다. 예, 집행을 했어요. 이게. 그리고요, 또 예산 편성해놓고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또 지적도 받고 있어요. 뭐냐? 이 예비비로 작년에 추가 확보한 돈이 무려 133억 7,500만 원인데 그 중에 44억 5,200만 원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를 했어요. 예.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 예산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줬겠어요? 이게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이 선거를 앞두고 이 정무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즉 세월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말하자면 이 민주당 측
이 정부 측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집독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요, 이 사참위가 조직 운영하는 데 쓴 거예요. 이 조사 활동에는 돈을 별로 안 썼어요. 조직을 운영하는 예산이 무려 70%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이러니까 사참위가 말이죠, 이 본래 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낭비를 많이 한 거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활동 기간 중에 총 88억 6,300여만 원의 연구 용역비를 집행을 했는데, 전체 106건의 연구 용역 중에요, 30건이 경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30건 얼마냐? 21억 3,800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죠, 도대체 왜 수의 계약을 했는지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고발하라.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하게 된 그 이 과정, 배경, 또 이 정치권의 이 개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파헤쳐야 되겠다. 그래서 고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공익감사를 청구해달라, 감사원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사참의 활동 전 기간의 이 활동을 갖다가 전면 감사를 해라. 그래서 감사 결과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공식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라.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참사위원회가 왔죠. 이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라든가 TF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를 철저히 막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오찬 후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